이게 대중음악의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창작자의 품을 떠난 순간 대중에 의해서 정말 알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우리가 뭐 소녀시대는 뭐 레전드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거 될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걸그룹 하면은 요새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서 걸그룹 계보를 얘기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소녀시대인데요. 이번 이제 탄핵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녀시대의 다만세, 다시 만난 세계의 떼창을 들을 수가 있었죠. 이 소녀시대 다만세가 2016년부터는 새로운 민중가요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이화여대 시위 현장, 2017년 광화문 촛불 집회 있었고 퀴어 문화축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지금 등장하면서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가 응원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17년 전에 세상에 나온 이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회적인 맥락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도 그 토요일에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도입 부분에 모든 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그 자막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이렇게 된 게 되게 흥미로운 건 이제 이게 대중음악의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창작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번 이제 창작자의 품을 떠난 순간 대중에 의해서 정말 알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노래가 특히 재밌는 거는 사실 그 2016년 이대 시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비정치적인 것을 지향하느라고 선택된 그런 면도 있어요. 말하자면 운동권 노래 부르고 싶지 않고 이 노래를 해보자. 그리고 사실 K-팝이라고 하면 약간 비정치 지향의 어떤 끝판왕이잖아요. 끝판왕이죠. 자본주의 꽂히고 그러니까 그런 곡인데 그때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선택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정치의 핵심으로 이 노래가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노래를 구심점으로 해서 그런 여러 K-팝 노래들이 이렇게 그 정치 현장으로 이렇게 밀려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원래부터 이제 K-팝 노래들을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현장의 축제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통이죠. 그런 것이 이제 흐름이 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 같아요. 2007년에는 사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우리가 뭐 소녀시대는 뭐 레전드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약간 이거 될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9인조 걸그룹이라는 것도 너무 낯설었고 지금의 24인조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2000년대 중반에는 아이돌이 좀처럼 힘을 못 쓰던 시기였고 그러다가 지금 이런 아이돌을 더구나 걸그룹 9인조 그리고 노래도 약간 뭐 소녀들이 말하는 어떤 청춘의 꿈? 맞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될까? 같은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노래를 만드는 창작자들도 이 노래에 그런 어떤 정념 같은 것을 투사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절절한 어떤 청춘의 꿈과 희망과 불안과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좀 절절하게 담긴 그런 노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노래를 이제 17년 전에 분명히 저도 처음 들었을 것이고 그때도 노래 자체가 좋잖아요. 누구나 이제 들었을 때 기분도 좋고 막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감정을 주는데 이번에 집회 다녀오고 나서 이 영상을 들었을 때는 이 노래 들었을 때는 좀 울컥하는 느낌? 저한테도 맥락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억으로 또 오래 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가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한테는 대부분이 거쳐가는 노래라고 연습 다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오디션 방송 같은 데서도 이 노래가 이제 활용되거나 하는 그런 맥락들을 보면은 정말 막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하지만 이겨 나가고 싶고 나에겐 꿈이 있어 막 이런 되게 청춘 영화 같은 그런 진짜. 장면에서 꼭 이 노래가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노래를 듣고 자란 이들에게는 모두 다 그런 불안 앞에서 어떤 꿈을 상기하고 싶을 때
자연이 떠올리는 그런 노래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전국에서 탄핵 전국에서 K-팝은 응원봉과 시위 플레이리스트로 같이 주목을 받게 됐었죠. 그래서 2030 여성 합치면은 전체 집회 참여자 중에 30%. 그래서 10명 중에 3명 꼴이었다고 해요. 집회 현장은 이제 응원봉으로 진짜 너도 나도 응원봉 다 들고 와가지고 막 무지개처럼 알록달록 해줬고 또 이제 에스파의 위플래시 EDM이 호응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요런 이제 일련의 형상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원래부터 2030 여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이번에 조금 더 응집력이라든지 아니면 폭발력 있게 그렇게 보여졌다. 보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부터 많았는데 좀 많이 주목을 못 받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응원봉을 들고 나타나니까 일단 눈에 띄니까 그렇죠. 일단 발광력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아이돌 팬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은 숨겨야 되는 정체성 같은 것이 있어. 네, 뭐 좋아하는 거 있어. 네, 좋아하는 가수 누구야 하면은 진짜 유명한 거 끝에다가 살짝 섞으라고 맞아요. 아이유, 박효신, NCT 127 네. 이렇게 하라고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약간은 부끄러운 그런 정체성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약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팬덤 자체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도 훨씬 높아졌고 뭐 아이돌 좋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아이돌이 1996년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96년 이후 태생인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돌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사실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이돌과는 약간 감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의 일부고, 뭐 전철을 타러 가도 계속 보는 게 아이돌 얼굴이고, 네, 노래 TV를 틀어도 노래를 들어도 뭐 드라마를 봐도 보이고 들리는 게 아이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현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그런 집회 같은 거 보면서 약간 드는 생각은 다들 결국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서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너무 즐겁고 재밌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 아이돌 팬이라는 게 이게 아이돌 팬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세계다 보니까 그 남의 아이돌 노래를 그렇게까지 즐기게 되는 일은 사실은 조금 그렇게 흔치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어떤 팬덤의 역학에도 또 앞으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팬들끼리 경쟁하면은 서로 노래 나올 때 이제 안 불러주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부르다 보니까 그냥 화합의 장이었다 보니까 팬덤의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팬덤 문화가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팬덤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팬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자존감을 높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조직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경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을 또 얻게 되었으면 그럼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응원봉도 막 다 같이 들고 나왔고 또 깃발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사진 찍을 것들도 있고 즐길 거리들도 있고 해서 집회 나갈까 시위 나갈까 했던 분들도 막 나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집회 자체가 덕질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양상이 K-팝 팬덤 문화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제가 이제 뭐 아이돌에 치면 진영이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 기분 좋은데요. 이런 이제 문구들 소속사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사실 어떤 막 조화를 보내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활동들의 팬덤에서 보였던 것들이 굉장히 이번 집회에서 많이 보였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궁금해요. 2016년경부터 K-팝 팬덤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금기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는데 2016년에부터 이제 뭐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같은 그런 무브먼트 팬덤 측에서 기획사에게 어떤 항의를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대대적으로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특히 콘텐츠에 관해서 이런 거는
내가 여성으로서 너무 불편하다, 너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거는 없앴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도 훨씬 더 강해진 그런 맞아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과거에는 좀 그렇지 않았고, 근데 해외 팬덤은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해외 팬덤은 처음부터 막 시원시원하게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인종차별이야, 막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맞아. 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해외 팬덤하고 국내 팬덤하고 갈등도 많았고, 근데 그런 거를 거치면서 이제 국내 팬덤도 훨씬 더 발언력이 강해졌고, 예전에 1세대 때는 막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되게 멋진 어떤 존재, 빛나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숭상해야 되고 이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점점 내가 케어해줘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고 내가 서포트 해줘야 되고 그런 존재,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뽑아줘야 그가 맞아.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점점 변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팬덤이 느끼는 어떤 자존감의 변화라든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의 강화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한테 정치적인 이야기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곳에 아이돌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의 어떤 팬덤 무브먼트가 정치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K-pop for Planet 같은 환경운동도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도 행동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민주화 시위에서 블랙핑크 노래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흑인 인권 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점차 K-팝이 정치적인 현장에 등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그쵸.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적어도 팬덤 내부에서는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실 네네. 꾸준히 조금씩 이제 레이어가 쌓여져 왔었고, 그쵸.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키웠고 우리가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식으로 팬덤의 문화 시각도 바뀌었지만, 또 이제 아닌 멤버들은 아웃. 그렇죠, 넌 그렇죠.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 네네.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네네. 그렇게 퇴출되고 사라지는 아이들도 많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팬덤이 멤버 구성에 대해서 입을 댈 때는 항상 예, 탈퇴하면 안 된다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멤버가 변동이 돼서는 안 된다. 요게 너무너무 강했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는 쟤는 너무 팬들한테 예의가 없다, 너무 불성실하다, 잘랐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도 팬들이 표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라고 엄청 생각합니다. 크죠. 네네. 불매운동이 이 분야에서 나올 줄은 진짜 몰랐고요. 또 이번 집회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K-pop 팬들은 이미 온갖 인권 유린에 익숙해져서 시위 특화 인력이다. 이미 너무 수모를 당했고, 이 정도는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기다리기, 밤샘하기, 겨울에 맨바닥에 앉아있기, 이런 것들을 막 옆에서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되게 당연하게 하는. 그래서 뭐 아니면 욕먹고 몸수색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K-팝이 당하는 수모에 대해서도 책에도 지금 담겨져 있는데, 비합리성 그리고 비상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소비자가 보통 다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주인공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K-팝 시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던 역사가 길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신다면. 사실 저도 이번에 그 시위 현장에 가져갈 간식을 고르는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공유하는 이야기를 꿀팁들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자주 안 가도 되는 그러면서 당을 올려줄 수 있는 건빵 같은 거, 그렇죠? 건빵이랑 아니면 말린 고구마 같은 게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데까지 팬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현장을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K-팝의 어떤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팬덤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시상식장에서 아티스트가 팬덤 이름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영미권 팝에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는 취향으로 엮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음악이 취향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거고, 그래서 저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팬덤과 아티스트의 관계는 인연에 가까운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덕통사고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내 의지나 나의 자아와 상관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 진짜예요. 그냥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차에 치이듯이 저 사람한테 빠져서 인연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팬 쪽에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팬이 뭐 10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떠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티스트나 기획사 입장에선 1000분의 1의 인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떠나가는 팬 입장에서는 전체죠. 그쵸. 네. 전부죠. 이 하나가 전부인 그런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무게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팬이 을의 입장이 되는 그런 맥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팬들을 막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찬바닥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당연히 하는 건데 뭐.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안표 문제 올해도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안표를 방지하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냥 팬들을 신분증 검사하고 뭐 과하다고 말했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서류 띄워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팬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팔리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지속이 되어 왔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닙니다만은 팬들 중에는 해외 팬들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 네, 이게 또 국내 온도차가 있다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공항 같은 데서 매니저한테 폭행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쵸. 뭐 온갖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의 시도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경호업체를 바꾼다든지 뭐 경호업체가 뭐 표방하는 것이 팬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같은 그런 걸 표방하는 그런 업체가 생겼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게 수익이 나니까 계속 돈이 벌리니까. 네, 그래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ESG 관련된 네, 맞아요. 이야기를 좀 책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생태계와의 상생 같은 부분들을 이제 ESG 리포트에서 기획사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팬덤과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ESG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사가 누구부터일까? 이런 부분 좀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JYP 힘내세요. 그래서 ESG가 환경,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차원인데 이게 사실은 서로 막 독립된 건 아니고 좀 이게 약간 교집합처럼 엮여져 그렇죠. 있고 네. 사실 이런 지점에서 저는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소속사와 기획사가 굉장히 좀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당연히 ESG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K-pop for Planet, K-pop과 ESG의 어떤 접점으로 K-pop for Planet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K-pop for Planet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K-pop 팬덤이 뭉쳐서 환경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그런 단체고요. 특히 이제 기획사에 CD를 반납하는 시위 같은 거를 해갖고 좀 화제를 많이 끌었고 네. 뭐 대외적인 성과도 많이 이룬 것 같아요. K-팝은 CD 판매량이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CD는 2000년경부터 이미 죽은 매체예요. 그래서 그 이미 90년대부터 CD 시대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제 CD에서 나오는 수익이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디서 수익 얻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아티스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CD를 무료로 뿌린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이후로 CD 판매량은 계속해서 추락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다시 올라왔어요. 왜지? 하고 보니까 K-팝이 CD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찍어내고 또 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음악 산업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팬 한 명 한 명이 수십 수백 장씩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음악평론가지만 저 CD 안 듣거든요. CD를 디지털로 넘어온 지 좀 됐고 저도 이제 플라스틱 생산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디지털 음원으로 넘어왔고 CD를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심지어 같은 CD를 수백 장씩 가지고 있을 때 이 당연히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거고요. 완전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이런 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사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음원에 비해서 CD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마케팅적으로 올해도 하이브 이슈 나오면서 뭐 초동 판매량 같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 K-팝 시장은 또 특이한 게 스탯이 좋으면 잘 나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반대로 잘 나간다는 건 스탯이 되는 시장이에요. 이왕이면 잘 나가는 아티스트한테 더 팬들이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CD를 이만큼 팔 수 있는 아티스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아직까지 기획사들이 쉽사리 이 CD 수익을 내려놓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환경 문제 심각하고 ESG 중요하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규제가 생기든지 해가지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풀어트리지 않으면은 네. 직접 자발적으로 기업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2020년대 들어서 이제 특히 하이브 같은 곳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IP 다변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이 데뷔를 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이제 콘서트를 하고 이런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 캐릭터 산업으로도 확장하고 네, 또 뭐 인형도 웹툰이나 팔고. 뭐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해서 네. 같은 IP를 다양한 루트로 수익을 발생하게 한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이게 기획사 측의 어떤 수익을 높이는 데에만 활용되지 않고 좀 수익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어쩌면 좀 CD 이젠 좀 내려놓읍시다. 그쵸. 이런 이제 얘기가 보내줍시다. 네, 조금 더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부터 이미 죽은 매체인데 네. 미면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와 그냥 질문 딱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알파이자 오메가인 질문 같아서 K-팝의 매력은 뭔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하셨어요. 이분이 아까 머글이라고 스스로를 네. 말씀하신 분이고요. K-팝의 매력은 뭘까? 글쎄요. 이게 정말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K-팝이 사실은 전 세계인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되게 막 어떤 극단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감성을 굉장히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콘텐츠에 휘둘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다만 이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지불하지는 못하니까 못 나오는 것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는데요. 사실 이게 약간 덕후 문화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특히 세계관 같은 거 강화하면서 맞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발을 못 들이겠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또 팬덤 문화도 또 이제 고인물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좀 잘못 행동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발을 못 들이겠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사실 K-팝이 은근히 광범위한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K-팝 보시면은 구경할 거리 많고 감성적으로 좀 화끈하고 그쵸. 네. 마라맛이에요. 네 달릴 때는 확실하게 달리고 이렇게 막 으름장도 놨다가 그랬다가 엄청 아, 달콤하게 진짜. 막 이렇게 했다가 맞아요. 막 오글거리는 너무 것도 제가 오글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오글거리는 것도 그냥 너무 못해서 막 오글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오글거리는 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저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쵸. 피땀 눈물이 어린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애정 있게 좀 들여다봤을 때에는 좋은 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덕질이 아니어도 그냥 어느 팬덤에 들어가거나 뭐 누구를 좋아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억지로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냥 좋은 노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팬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 그런 맞아요. 분들도 많고 또 팬덤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팀 노래 잘 안 듣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묻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덕질이라는 인생의 부담을 느끼지 그쵸.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좋은 노래 뭐 있나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이 노래는 괜찮네 정도의 감상이라도 이렇게 좀 폭넓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약간 이제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팬덤분 저도 이제 생각이 좀 그런데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어. 나는 사랑하면 난 너무 모든 걸 바쳐. 더 이상은 내 마음 주지 않겠어.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환심 좀 가질 수도 있고 네.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좀 너무 가볍게 이국적으로, 즐긴다는 즐긴다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말씀 나눠주신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엔터 분야는 진짜 소비자이자
또 투자자로서도 요즘 이해관계 많이 2030 모델에 얽혀 있으니까 네. 우리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걸 좀 바라보자라는 생각으로 섭외를 요청드렸는데 너무 말씀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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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제 미묘님과 나눴던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요. K-팝 신의 순간들, 미묘님, 김유나님, 박윤우님 이렇게 세 분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신 K-팝 신의 순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도 좋고요. 또는 저희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요. 지금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저희가 달아둘 텐데요. 5분을 추첨해서 이 책 한 권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 저희 연말 결산 방송이니까요. 꼭 같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